8장의 체계적인 계획,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그 상상력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많았죠. 이번에는 그 13가지 나폴레온 힐이 주장하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 필살기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장에서 그 한 가지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부에 이르는 6번째 원칙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결국은 뭐 비유하자면 이거죠. 상상력 중요한데 사실은 네빌 고다드 말에 의하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생각의 어떤 힘이 작동이 못 될 때, 우리가 상상력이 좀 약할 때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이 약간 그 몇 프로 가미가 돼서 98%, 97% 조금 모자랐던 상상력이 나머지 행동에 의해서 100%가 채워져 갖고 현실에서 조금 더 어떤 좋은 기회가 실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인위적인 노력은 안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행동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빈둥거리면서 집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꿈을 상상하고 믿고 확신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의 연속성상에서 단순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행동이 가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선박왕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정말 아르헨티나였나요? 머나먼 타지에 가서 돈 벌려고 막노동하다가 하루 한날 잡아서 자기 월급 다 따로 넣어갖고 최고급 식당에 가서 시켜놓고 그 분위기를 느꼈잖아요. 부자들이 이렇게 정말 그 향유하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거기서 멍때리면서 상상을 했죠.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바라보고 다가와서 선박왕이 되게끔 엄청난 부자가 도와주죠. 결국 은인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상상만 하고 만약 커피숍에 그 월급 상당 부분을 때려 넣어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가서 그 음식 시켜놓고 상상하지 않았더라면 귀인이 자기한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나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무엇이 없었겠죠. 오나시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간절했고 이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어렵게 번 돈을 몽땅 때려 넣어갖고 고급 식당 가서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진실이었고 느껴졌기 때문에 믿겼기 때문에 믿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행동이 상상력의 영적 활동, 액션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징검다리적 행동은 인위적인 어떤 아등바등 그것을 현실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계획과 행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잔머리 써서 하는 그런 계획적인 이성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욕망은 1000억인데 느껴진 건 1000억인데 1000억을 진짜 벌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갖고 인간적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버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두루마리에서 뭘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돼 있죠. 아니면은 1000억이 자연스러운 욕망에 부였는데 그걸 100억으로 줄여서 현실감 있게 뭔가 이룰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겠다고 해버리는 것도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스스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인식의 힘을 내가 무시하는 거가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미묘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할지 말해줘라. 세상한테 명령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 그 발을 먼저 그 물에 딛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의미의 어떤 영적인 그 액션, 영적인 작용의 연결선상에 있는 육적인 액션도 제가 보기엔 포괄적인 영적 액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계획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폴레온 책은 범용적이고 약간 진리가 좀 많이 희석된 덜 형이상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의미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청변 통해서 제 네빌 고다드의 고차원적인 성경 형이상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건 감안하고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할지 말해줘라. 정말 한눈에 뻑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내가 그 느낌이 옴에도 불구하고 쫄아갖고 말 한마디 못 걸고 못 다가선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것은 난 할 수 없으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상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다가선 것, 행동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비유해 본다면 정말 내가 마음이 땡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이 IM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당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어떤 액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액션도.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할지 말해줘라.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하지만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이 행동이라는 것은 95% 정도는 영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이미 결과가 있다, 존재되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내가 결과 위에 서서 느끼면서 나머지 5% 정도를 계획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체계적인 계획,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어떤 성공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분들이 어떤 100% 진리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진리의 힘 상당 부분 있고 나머지 5%, 10%, 또 20%, 30% 정도는 인간적인 노력도 들어갔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폴레옹 힐 책에서는 욕망이나 소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약간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용어니까 열망이라는 말을 써요. 열망이라는 것은 열정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가 욕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의를 내는 거예요.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열망은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물질로 바꾸고 인식을, 상상력을, 생각의 힘을 에너지 물질로 전환시키고 상상력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며 실행 계획을 만들고 체계화한다. 상상력의 작업장은 그 성경에서는 토기장이로 비유되어 있죠. 예레미야서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작업장에서 만들 때 진흙을 빚듯이 상상력, 인식의 힘을 진료로 삼아서 온 우주의 양자장이 빛의 에너지가 의식으로부터 나오니까 온 우주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내가 원하는 현실의 나의 상태,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부여를 이렇게 영적으로 상상 행위를 통해서 작업장에서 토기장이가 작업하듯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때 열망이라는 것은 추동력, aspiration, 아니면 desire, 열망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동력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3장 열망에서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를 이제 3장 우리 공부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때 그 설명했다. 그중 한 단계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것이 변형을 일으킨다. 다음은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지침이다. 이생결님 이거 책 사셨어요? 나폴레옹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위킹업님은 사셨을 것 같고. 불을 일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동료들을 가급적 많이 모아라. 뭔가 함께 그 여행을 가게 되면 먼 거리도 재미있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조력 집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내 혼자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외롭다라는 거죠. 없으시면 들으시고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시고자 하시면 사셔도 되고요. 다시 말해 조력 집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지침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기본이다. 그 세상이 나를 도우게끔 하라는 거죠. 독불장군으로 나의 어떤 나의 현실에서의 완력만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큰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웅비의 꿈 드리머에게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유비가 싸움도 못하고 글 공부도 제대로 많이 못했지만 제갈량이 있고 관우 장비 조재룡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지 말라. 조력 집단은 공통의 목표를 지닌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활발하게 생각을 모으는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견,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힘을 뭉뚱거린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6장 전문지식 편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11장 앞으로 배우게 될 11장 조력 집단의 힘에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될 것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십시오.
조력 집단을 조직하기 전에 협력한 대가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분명히 알아. 다른 비유로 자기 개발서에 보게 되면 버스에 태울 사람들을 먼저 정하잖아요. 거기에 다 태울 사람들은 태워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조력 집단과 함께 꿈의 큰 성을 쌓잖아요.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익을 분배할지 어떤 것들을 미리 제시해줘야 그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도 언제까지나 협력하지 않는다. 관우장비가 유비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같이 한밥상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도원결의 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분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고 하지 않겠죠. 똑똑한 사람이라면 적절한 대가 없이 누군가가 함께 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일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대가가 꼭 머니만은 아니라는 거죠. 금전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함께 도원결의 하는데 꼭 돈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부를 일구는 데 필요한 계획이 완벽하게 짜일 때까지 조력 집단과 최소한 주 2회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두라. 일주일에 2번 정도, 3, 4일에 1번 정도는 봐야 어느 정도 연속성상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힘을 못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주 만나면 더 좋고요. 조력 집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조화가 필요하다. 힘을 못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단체전에서 우리 줄다리기 할 때 한꺼번에 그 리듬에 맞춰서 확 당겨야지 파워가 분산이 안 되고 이길 수 있잖아요. 도중에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실패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조력 집단의 원칙은 협력자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입니다. 뻔할 말이고요.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라. 자신에게 중요한 과업에 착수한다. 과업,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 성공을 확실시하고 싶다면 흠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지닌 경험, 교육, 타고난 재능, 상상력에서 최대한 장점을 끌어와야 한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교육받은 거,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나만의 어떤 상상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폴레온처럼 전체적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상상으로 승리를 예견하고 느낀 다음에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서의 상상력의 파워는 당연히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되고, 조력 집단에게 구해야 될 것들은 리더가 다 할 수 없는 손발 노릇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즉 혼자만의 독불장공으로 엄청난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의식의 힘이 전 우주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혼자서는 막대한 부를 일구는 데 필요한 경험, 교육, 타고난 재능, 지식을 전부 갖출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계획은 조력 집단과 함께 협력해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왕만 하더라도 자기의 결정이 다 섰다 할지라도 신하들한테 일단은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삼정승부터 해서 육조 판서와 정상품 이상의 당상관들에게 빨간 옷 입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다 정해졌다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서 다 물어보게끔 한 다음에 다 스스로의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끔 한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짓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계획을 자신이 세워도 조력 집단으로부터 점검받고 승인받도록 하라. 과정을 거쳐라.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래 너 혼자 잘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자기의 힘을 같이 합력하려고 안 하겠죠. 어차피 내가 인정 못 받을 거 안다 그러면 자기 의견 개진해봐야 어차피 무시당할 거 알면 어떤 얘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하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만약 실패했다 할지라도 계속 실패 상황에서 그냥 머리 아파하지 말고 다른 계획들을 한번 실행해 보라는 거죠. 과정에서 실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손자병표도 한번 실패나 전쟁에서 패배는 병가지 상사라고 돼 있잖아요. 병가에서 아주 상스럽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병가지 상사. 병법에서 전쟁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승리할 필요 없다. 최후 전투를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잖아요. 조조도 정말 자기 목숨을 간신히 연명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시켜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계획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계획으로 또 대신하라. 성공할 계획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패하고 만다. 준비했던 그 카드가 안 먹히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멘붕 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깨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상상했던 것은 결과를 느끼고 상상한 거지, 과정에서 A카드, B카드, C카드 중에 어느 것이 먹힐지에 대해서까지 상상하진 않잖아요. 과정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A카드가 먹힐지 B카드가 먹힐지 아니면 Z카드가 먹힐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실패한 계획을 새로운 계획으로 대신하여 꾸준히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결국은 쪼코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쪼코가 될지 나도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가시거리 50m면 1km를 가야 돼. 그러면 1km 끝까지 다 보일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시간만 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앞에서 보이는 가시거리 안개 속에 50m를 가면 그 다음에 50m를 어떻게 갈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누구와 갈지 정해진다는 거죠. 루뎀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힘이 나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을 읽을 수 없다.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패일 뿐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라. 에디슨도 그 전구 만드는데 1000번을 실패하고 1001번째 성공하면 성공인 거잖아요. 아직은 이제 성공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사실상 실패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과정이에요. 여행일 뿐이죠. 여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나는 실패자다, 이런 인식이 스스로를 진짜 실패하게끔 만들거든요. 단지 그 계획이 별로라는 의미일 뿐이다. 즉 계획이 틀린 거지 내가 이미 상상했던 결과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세워라. 카드를 바꿔라. 그렇죠?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된다.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한순간의 실패란 그 계획이 담긴 어떤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간다. 이 계획도 말이죠. 머리만 쓰면 안 됩니다. 영을 써야 돼요. 심장을 써야 돼요. 매그네틱 에너지를 써야지 뇌가 일렉트릭 에너지로 같이 교호를 하죠. 뭔가에 대해서 머리만 쓰게 되면 오히려 답이 안 나옵니다. 머리만 아파져요. 그때는 잠깐 드라이브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사색이라든지 어떤 훌륭한 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내가 판을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애초에 써먹으려고 했던 그 카드보다 훨씬 더 괜찮은 카드가 나중에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은 좋은 계획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나폴레온 힐은 얘기하지만 이거는 감안하십시오. 좋은 계획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성공은 좋은 계획에서만 나올 수 있고 마음속에서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즉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는 결코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가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말루 홈런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포기는 배추 포기할 때 쓰는 포기만 있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그리고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내가 간절히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이미 성취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다. 신적 권능으로 믿어버리면 I am that.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과정에서 어떠한 드라마가 펼쳐질지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는 나는 실패했다, 포기하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결코 실패나 포기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제이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열차를 건설할 때 처음에는 자금을 모으는 데 실패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패를 승리로 바꿨다라고 하네요. 그 넓은 미국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헨리 포드 누구나 말을 한 마리씩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마차가 다 한 명씩 한 사람한테 다 가가후 다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 꿈을 꿨던 게 헨리 포드죠. 지금의 포드 자동차입니다. 헨리 포드 역시 자동차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물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듭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실패일 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경제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대개 그들이 일군 결과물, 최종 결과물만 봐요.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 최종적으로 이룬 그 회장 자리만 보는 거지, 그들이 처음에 정말 쌀가마니 나르는 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했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극복해야 했던 한시적인 실패들은 간과하기 일쑤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굴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실패라고 생각하면 진짜 자기는 실패자고요. 그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과정에서 잠깐 일부 후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마치 방아쇠를 이렇게 당겨서 총알이 나가고 활을 당겨서 화살이 나가듯이 앞날에 엄청난 빅뱅을 위해서 내가 잠깐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그래서 예전에 일본 전산이라는 유명한 그 일본의 회사가 있어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도 예전에 있었죠. 그 오너가 한 말입니다. 끝까지 알아. 될 때까지 알아. 끝까지 알아. 될 때까지 알아. 계속하라. 어쨌든 몇 가지 말이 있었어요. 어쨌든 결국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방법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궁극의 결과물, 나의 목적 상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는 그것을 잃었다. 나폴레온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집무실에서 이미 전쟁이 이겼음을 느끼고 갔잖아요. 성경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싸움을 할 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아론과 훌이 이제 들던 팔을 힘없어 갖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제대로 못 올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었고, 제대로 힘있게 들어올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 손을 들어올린다라는 것은 의식이, 상상력이, 의식의 주체, 창조의 손을 말하는 거죠. 내 인식의 힘이 결과 위에서 그것을 느낄 때 팔이 들어올려진 것으로 그렇게 비유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담길 수밖에 없고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와도 내가 그릇이 작으면 그거밖에 못 담깁니다. 그나마도 구멍난 그릇이면 그나마도 담기지도 않죠. 그만큼 각자의 의식의 그릇만큼 현실은 그렇게 창조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품는다는 것은 그 욕망을 아무나 못 품어요. 내가 왜 1000억을 원하는지 사실 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그것을 머리로 그것이 필요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먼저 그 메아리치는 욕망이에요. 그것은 이미 나에게 1000억을 일굴 수 있는 능력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자만 그것을 욕망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욕망케 할 때 터무니없는 것을 욕망케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위대할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위대한 혁혁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나도 모를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것을 터무니없을 것을 욕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화답해서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백날 그냥 양 수억 마리 태워보세요.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상상 몰입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 간절함, 그 욕망의 크기만큼만 내가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킹업님도 그 라이브 때 제가 자주 못 보죠. 만빌리 아니면 제가 못 보니까 열심히 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구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해서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뿐이다. 애초부터 그것을 목표를 선언하고 가지 않음만 못한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되니까.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될 때까지 하니까 된 거지. 즉시 하라, 반드시 하라, 될 때까지 하라가 이게 일본 전선 이야기 그 대표 사장이 그 써먹었던 구호거든요. 즉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필 땡기면 가는 거고요. 반드시 하는 것은 중간에 뭐 딴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고, 될 때까지 하라는 것은 중간에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장을 종이에 써라. 포기하면 절대 승리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 승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필연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크게 써라.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이다. 조력 집단을 구성할 때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라. 실패에 심각하게 몰두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가둘 수밖에 없는 한계 지어진 사람이거든요. 뭔가 배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실패를 개무시해버린 사람은 과정에서 이것을 실패를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실패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일컬어와도 나는 그냥 이미 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결과 위에서 현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예 실패 자체라는 그 두 글자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조력 집단으로 버스에 태워야지, 안 그러면 그 에너지가 오염이 돼요. 멀쩡했던 리더도 오염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돈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즉 벽돌이 벽돌 한 장을 더 쌓게끔 한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생각이죠. 제로섬 게임이라든지 내가 이것을 더 먹기 위해서 남이 못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디까지나 인생은 인식의 힘이고 윈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독교 바이블에서 서로 사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 안 하겠죠. 나한테 손해되는 거니까 대접 안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돈은 성공 원칙을 통해 열망을 재화로 바꾼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활성 물질일 뿐이다. 그냥 돈은 지폐로 돼 있으면 종이일 뿐이고, 그 금 같은 경우는 금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은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열망을 품고 그것을 부르면, 거기서 어떤 인식의 파워를 불러일으키면,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다. 부를 일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기본은 영리한 계획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해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라. 부는 사실 개인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파는 데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알면 기운이 날 것이다. 당신에게 팔만한 상품이나 재화가 없다면 그 대신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어떤 가치 부여를 세상에 하게 되면 내가 그 가치 부여를 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재화나 물질이나 돈이나 상황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각자의 우리 사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스타일도 수동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 팔로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팔로우로 만들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움츠러져 있자면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전환시키면 리더가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리더이고 하나는 따른 사람이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리더가 될지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라. 즉 버스를 만들어서 버스에 누군가를 태우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 버스를 만들어서 타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멤버로 타는 사람이 될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보다는 팔로워가 왜 많냐면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이미 짐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응당 따르는 사람, 직원 마인드로 팔로워로 가는 것이 확률 게임으로 그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장 1명에 직원이 10명 비율이라 그러면 내가 직원이나 팔로워가 되는 것이 비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실제로 그 길을 가게끔 한다는 거죠. 하지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확률 게임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을 따른다는 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누군가를 따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누구 밑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억만금을 줘도 연봉 1조 원을 줘도 저는 누구 밑에 못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1조 원을 벌어버리고 말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마다 어쨌든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다르다. 따르는 사람은 리더만큼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르는 게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렇죠? 신뢰의 문제도 아니다. 위대한 리더들 역시 대부분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처음엔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그릇을 발견하고 점핑하죠. 대신 똑똑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리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유비도 삼국지에서 처음부터 대빵 아니었거든요. 그 별로 힘없는 그런 편장으로 정말 그 전쟁 시대에서 누구 밑에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영역을 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웅비한 마음의 그릇은 리더라 할지라도 현실이 당장 리더로서 자기의 왕국을 직접 건설할 수 없다면 마음만 이미 먹고 현실에서 잠깐 내가 브릿지로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의 어떤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내 왕국을 건설하면 돼요. 처음부터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서 뭔가 좀 그 상황을 보고 내 구체적인 것을 기획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즉 팔로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예외는 없다. 유능한 부하는 빠른 속도로 리더십을 갖추어간다. 똑똑한 부하는 리더에게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잡는 등 많은 이점을 쟁취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팔로워죠. 리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관여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아니면 안 되게끔 내 어떤 그릇을 키워놓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내가 그냥 조그마한 딱총 소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탱크가 될 것이냐, 핵무기가 될 것이냐는 내가 스스로를 준비시키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덕목으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리더십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덕목이 뭐가 있을까? 다음은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덕목이라고 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용기래요. 성경에서 12제자 가운데 그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용기를 상징하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하고, 내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들이댈 수 있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하면서도 확신하면서도 용기가 없으면 우유부단해갖고 내가 진짜 믿는 자기 확신이 자꾸 뒤로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요. 결국 무대뽀 정신으로 들이댈 수 있는 용기가, 즉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먼저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동생을 데리고 와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전부이지만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무대뽀 정신으로 용기로 들이댈 수 있는 게 뭔가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엄청난 크기의 믿음도 써먹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런 큰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는 자신과 직무를 아는 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을 알고 필드를 아는 거죠. 자신감과 용기가 없는 리더 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쪼잔뱅이 작은 그릇에 용단도 못 내리고 빌빌거리는데 그 밑에서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라는 거죠. 진짜 존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자기보다 배포와 그릇이 크고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참 리더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조력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리하지 못한 사람만이 그런 리더 밑에서 오래 머무른다. 결국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그릇만큼 팔로워도 수준이 이렇게 헤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용기 말고 자제력이 필요하대요. 자제력은 조화의 의미도 있죠.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뭔가 인내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은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통제력이잖아요. 이 자제력도 그런 의미의 한 테마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내 인식의 힘은 중구난방으로 천박지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의식이 어떤 에너지의 부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원샷 원킬로 스나이퍼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어요. 그것처럼 자제력도 그러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스리지 못한다. 내 인식의 힘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현실에 계속 반응당해서 열받아 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챙기죠. 나도 못 챙기니까. 자제력이란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똑부러지는 정의감이 또 필요합니다. 정의감. 리더에게 공정함과 정의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돼버리면 어느 잣대 그 박자의 그 춤을 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그다음 확고한 결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한번 결심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나중에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내릴 때 이걸 팔로워들이 그걸 따를지 말지 애매해져 버려요. 왜? 또 바뀔 거니까. 결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해도 그것은 허울뿐인 결심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바뀔 결심이 결심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한 계획은 리더한테 또 필요하다. 리더는 할 일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일한다. 실용적이고 명확한 계획 없이 어림짐작으로 움직이는 리더는 방향타가 없이 움직이는 배와 같다. 그러면 언젠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리월드, 나에게 주어질 어떤 기대 이익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더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배포가 있느냐 이거예요. 딱 내가 받은 만큼 일하겠다 그러면 직원 마인드잖아요. 그럼 내가 결국 닭 사료 모임 먹듯이 내가 먹을 모임만 딱 생각해갖고 내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너지도 못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감동도 못 주고 잔머리 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답 없죠. 리더가 져야 할 불이익이 있다면 그가 따르는 사람보다 그것을 기꺼이 더 많이 스스로 짐을 지어내야 된다는 거죠. 손해볼 땐 내가 더 많이 손해볼 수 있어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력적인 성격도 필요합니다. 매력이란 말 자체가 이미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이유 없이 에너지가 좋은 사람, 기가 좋은 사람, 이유 없이 사람한테 호감을 사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지도자, 리더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이게끔 한다, 구심점이 된다, 끌어모은다, 자석이 철을 쇠붙이를 끌어모은다, 즉 자력이 있다라는 것은 매그네틱, 심장의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일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리더의 매그네틱 힘이 좋은 거예요.
자력이 좋으니까 세부치들이 모여서 찢고 뽑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철강 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유비가 덕을 쌓아서 백성들이 유비만 줄줄 따라다녔잖아요. 싸움도 별로, 글 공부도 별로, 다 별론데 왜 존경받았을까요? 답 나오죠. 매력적인 성격, 리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리더에게서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공감과 이해 능력. 공감한다라는 것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지금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을지를 내가 전혀 캐치할 수 없다면 나는 나 너는 너가 되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능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가 나를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일단 먼저 그를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내가 안다라는 거죠. 유비가 이제 싸움에서 전장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천천히 늦게 가더라도 늦게 피난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것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비의 얼굴이 뭔지도 모르는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유비하게 되면 우르르르 마음을 벌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그들이 지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세한 곳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맥을 제대로 짚어갖고 아웃라인 잡는 것이 리더의 본분이긴 하지만 섬세함도 필요하다는 거죠. 섬세한 터치 능력이 없으면 아티스트가 될 수 없죠. 붓도 큰 붓이 있고 섬세한 작은 붓이 있잖아요. 그림 그릴 때 세세한 부분이 직원들한테 다 그냥 맡기고 리더가 직접 터치해야 될 부분들은 직접 할 때가 있어요. 섬세한 감성이 있는 리더는 작지만 그 디테일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남들이 못하는 그 작은 명품의 차이 있죠. 그 디테일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세한 것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세세한 것 파악한답시고 이것저것 그냥 그 디테일한 그 구체적인 것에 매몰이 돼버리면 전체 그림을 못 보죠.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세한 터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작은 것들에 갇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 그림을 볼 줄 알면서 큰 맥락은 당연히 짚어가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까지도 영적인 통찰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 싸매 갖고 막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거기까지 섬세하게 마음이 촉촉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온전히 감수할 것. 리더란 말 자체가 책임 감수하는 자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아니 잘 되면 이제 직원들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패와 문제를 기꺼이 책임져야 한다. 리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면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해버리면 실제로 그 말이 맞아도 그 말을 하는 리더를 누가 따라주겠어요? 이 직원 실수라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나의 어떤 역할은 그대로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존재만 리더십을 펼 수 있고 상상력도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현실이 나온 거고 안 됐으면 내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상상력의 본질이 모든 것을 원인을 내 의식 안에 두는 거예요.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유일한 The Oneness of가 신이기 때문에 내 인식의 힘이 그거밖에 안 된 거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사에서 결과가 안 좋아도 오너 1명, 직원 100명이라 해도 직원 100명의 잘못이 아니라 오너 1명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너 하나의 상상력은 직원 100명의 상상력보다 뛰어나야 되고요. 오너 1명의 상상력의 그림 그대로 기업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혼자 상상력이 컸기 때문에 전쟁을 결과지을 수 있는 거죠. 야, 직원 말이야, 너 병사 말이야, 네 밑에 있는데 어떤 그 부하 말이야, 네가 상상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의 상상의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겠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아직 33척의 배가 있다라는 거죠. 리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갈에 들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따르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능력이 없다면 그 실패가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협력. 리더는 협력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단 리더는 분업화된 사회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끔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세슬맨들이 각자 따로 놀아버리면 조화가 안 되죠. 협력하게끔 만드는 거가 리더의 역할이면서 스스로도 다른 리더하고 다른 어떤 콜라보의 그 필요성이 있는 다른 분야의 리더하고도 새롭게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리더십에는 힘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힘이에요. 내 마음의 힘입니다. 쉽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의 힘을 말하잖아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파워예요. 사람을 모두어내는 구심력의 파워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악기를 연주하는 건 세션맨들인데 왜 지휘자가 이렇게 융숭하게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을까요? 자기가 사실 악기 연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노는 거야. 노동적으로 보면 제일 안이하게 게으르게 놀고 있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왜 그가 칭송을 받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세션맨들이 지휘자로 한마음이 돼서 모두어지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장군으로서 칭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는 것, 뭔가 의견 수렴해 갖고 취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리더십은 무척 효율적이다. 즉 아래로부터 이렇게 수렴시키는 그러한 힘의 균형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기까지 안 가도 문제고, 또 걔네들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안 모아져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의 의견 수렴이 이렇게 모두어져 갖고 체계적으로 오너한테, 리더한테 와야 돼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결단을 어떻게 내리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의견 수렴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로 놀면은 결국은 피가 안 통하는 거고, 피가 안 통하는 그 부위는 뭐 사람 신체도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절단해야 돼요. 안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공감이나 동의 없이 힘으로만 이끄는 리더십이다. 무대뽀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까라면 까라 이거죠. 전제곤주식이죠. 뭐 한비자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위로부터의 어떤 수직 강화적인 걸 말하죠. 역사는 힘으로만 통치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때는 잠깐은 말을 듣지만 어느 순간 들고 일어나는 어떤 반대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권력을 통합하고 쥐는 건 쉬워요. 무력이. 하지만 결국은 길게 가려면 덕장이 돼야 돼요. 덕으로 통치를 해야 돼. 덕치해야 됩니다. 독재자나 왕이 몰락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더를 언제까지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뭐 까불면 막 다 처형시키고 죽여요. 그럼 나중에는 피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그 무뎌져 버리는 거죠. 힘의 정치에 무뎌져 버리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떤 목석처럼 굳어져 갖고 그 힘의 위력에 뭐랄까 쪼는 상황이 좀 적어져요. 덜 쫄게 돼요. 계속 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미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죽어 나자버져 가게 되면 나도 어차피 죽게 될 거네 하면서 이렇게 될 바에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뭉쳐갖고 반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항상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그들이 나를 흠모하게끔 해갖고 스스로 무릎을 꿇게끔 하는 것이 진짜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최고의 천재일수록 머리에 머리로 맞대응해갖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싸워버리면 세상에 천재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어요. 걔 나보다 나은 게 없거든. 뭐가 나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머리, 걔가 없더라도 내가 못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쪽팔리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주인을 모시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알아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그대로 사이즈를 재서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보다 큰 그릇의 자기 윗사람이라는 거죠.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의 그릇을 보아낼 수 있는 통찰력과 스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못 담아내는데 그의 리더가 될 수 없고 그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그의 그릇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바다와 같은 그릇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리더한테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왜 기분이 좋겠어요? 그가 나보다 훨씬 그릇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정이라면 그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의 존재 가치가 만방에 공표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투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말 진짜 사람의 힘이죠. 이걸 악용하게 되면 뭐 저기 2단 교주가 되는 거고요. JMS처럼요.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더를 언제까지도 따르지 않는다. 나폴레온, 무솔리니, 히틀러는 힘의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의 리더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들의 세력은 무너지고 사라졌다. 따르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리더십이어야 오래갈 수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은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즉 배는 자기가 밑으로 깔고 안고 있는 백성들의 물이 못 얻어서 민심이 의식의 힘이 못 얻어서 자기를 떠받칠 수 있게끔 자기의 어떤 중심점을 잘 참는 게 배의 역할이에요. 안 그러면 물이 배를 엎어버려요. 그렇죠? 그것이 민심이고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즉 사람의 마음의 힘은 온 우주의 마음의 힘이에요. 하늘의 마음의 힘이라고요. 민심이 형이상학적으로 천심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그 뜻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늘의 마음, 온 우주의 The oneness of가 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정말 떠받들고 싶은 물이 물로서 밑에 딱 안착이 될 수 있을 때 배는 자연스럽게 뜨는 거지, 물이 폭풍우가 몰아쳐갖고 엎어버리면은 배는 그냥 뒤집혀요.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휘두르는 리더를 잠시는 따를 수 있지만 왜 잠깐 내가 살기 위해서 잠깐 내 목이 안 날아가는 게 중요하고 제 목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내 목 잠깐 살리기 위해서는 따르는 신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피비린내를 계속 맡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리더는 앞서 소개한 리더십의 11가지 덕목을 포용해야 한다. 덕목을 포용한다는 것은 이 덕목을 전부 다 모두어서 내 것으로 뭉뚱거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이 최대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색깔 그림만 있고 어떤 물감이 없어. 그러면은 전체적인 밸런스 있는 어떤 색감 조화를 못 일으키잖아요. 내 팔레트에 모든 필요한 색깔들의 물감들이 전부 다 짜져 있어야지 어떤 그림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다. 이런 덕목의 기초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방면에서든 리더가 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모두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아이템의 사업을 하던 어느 큰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개개인들이 못 보아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이 사람만 봐. 그러면 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자신이 못 보는 것을 누가 볼 때 그가 자신이 못 보는 걸 보는 것을 알고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헛똑똑임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똑똑이 이렇게 쓰일 때 자기를 알아봐주는 좀 더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줄 때 자신의 무기가 똑똑하다라는 그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즉 자신의 그릇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제대로 써줄 수 있는 군주를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렇죠. 강태공이 이제 정승이 재상이 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세월을 낚으면서 그 낚싯바늘 없는 낚시를 하면서 기다림을 추구했던 것처럼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리더의 10가지 특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의 10가지 특성. 잘 보고 계시나요? 예, 박민서님 오셨네요. 예, 박민서님 바쁘시고 한데 이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오시지 마세요. 틈틈이 지금 거의 청밀리 방송 따라오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실패한 리더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패하는 리더가 저지르는 잘못들이라고 하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파지티브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네거티브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력이 부재, 유능한 리더라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직하고 완벽히 숙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조직력이 부재. 축구 감독이 머리는 좋은데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왜 못해 하면서 야단만 치고 조직력을 못 키우면 뭐 따로 노는 거죠. 리더로서 능력이 필요한 일에 대해 바쁘다며 지나쳐서는 안 된다. 리더든 따르는 사람이든 간에 바빠서 기획을 변경할 수 없다거나 긴급 상황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리더는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세세한 부분은 중간 관리자에게 위임할 줄 알아야 된다. 즉 내가 다 해버리면 아무도 신하들이 일 안 합니다. 군주가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제안을 하게 하잖아요. 다 이미 결정이 나 있다 할지라도 그걸 숨깁니다. 그거예요. 최대한 내 일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야 될 나만이 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을 기획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민심을 못 얻을 수 있겠죠. 붕어빵을 굽는 사람은 내가 붕어빵 A부터 Z까지 혼자 다 구워야 되기 때문에 붕어빵 장수밖에 못해요. 허드렛 일을 꺼리는 태도. 위대한 리더들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만한 고된 노동도 기꺼이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쪽팔려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본보기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는 모두의 아래에서 일하는 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이는 모두의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자. 스스로 머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코 아래 사람들이 머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웃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러러보죠.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는 것을 행하기보다 아는 것에 보상받으려는 성향. 세상에는 아는 것에 그냥 알기만 하는 것에 보상해주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것, 즉 뭔가 그 표출된 것, 뭔가 퍼포먼스가 일으켜진 것,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그 원인만 원인이 되는 거죠. 말로만 원인이고 에너지를 쏴서 결과로서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원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잠재적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 원인으로서 써먹히지 못한 거죠.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보상해준다. 어쨌든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인의 힘만 원인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제국을 건설해도 농공행상에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두려워하는 태도. 제일 쪼잔한 거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무서워서 조조 같은 경우도 글을 나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빨리 읽어갖고 조조가 내 대빵이 지금쯤은 퇴각하겠네 해서 미리 퇴각을 준비하다가 목이 달아났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훤히 깨뜨려 보는 거를 조조가 싫어했어요. 왜?
자기보다 그러면 자기가 덜 똑똑한 것처럼 되니까 자기보다 똑똑하고 통찰력이 큰 사람들을 부하로 안 남겨놨어요. 특히 자기 마음을 읽어버리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앞서서 자기가 명령하기 전에 미리 자기의 마음을 뚫어서 미리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조는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조조의 유일한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하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비교해갖고 나보다 더 우월적인 장점이 있는 그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경쟁 상대로 비교의식을 갖는다? 이거는 쪼잔한 거죠.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데 이게 그 아이러니죠. 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내 옆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몸 하나로 여러 개를 다 못하겠지만 결국은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게 진짜 리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쿠데타를 일으키거든 아니면은 뭐가 됐던 간에 이런 걸 두려워하는 리더는 언제든 곧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그릇을 키워서 그가 딴 데로 못 도망가게끔 배반할 수 없게끔 내 마음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부하가 오는 거를 리더는 싫어합니다.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써먹기 좋은 적당한 부하가 적당하게만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 유능한 리더는 세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리더가 스스로 능력을 배가시키고 많은 일을 하고 한 번에 여러 일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그래야 한다. 전체를 한꺼번에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현미경으로 때로는 망원경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리더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리더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가 피아노 제대로 못 친다고 해서 피아노 같이 치면서 지휘봉을 움직이면 이도저도 아닌 거죠. 설사 내가 쟤보다 더 세션 악기를 잘 다뤄도 내 지휘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면 지휘봉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연기를 북돋아주고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거죠.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직무에 대한 지식, 매력 있는 인품으로 사람들이 최고로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리더의 인도 없이도 더 많이, 더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든다. 즉 오너가 없어도 감시하지 않아도 오히려 감시하지 않을 때 더 자기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직원들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심하게 말하면 1년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고 전 세계 주유하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준비를 하는 오너가 사무실에 없어도 오히려 회사는 잘 돌아간다. 그게 진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만 하는 척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그 지휘봉이 보이는 거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인정받는지 내가 느껴질 때 직원들은 내 눈앞에 오너가 없어도 오히려 더 그의 어떤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조각 그림을 열심히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큰 그림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불살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으쌰으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상상력 부족. 상상력이 없는 리더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어떤 브리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멘붕이 와버리는 거죠. 버벅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떤 영감이 확 떠오르는 리더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꿈보다 해몽이 되고요. 그 사람의 포텐셜이 큰 사람은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끌 만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이기심.
모든 일에서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리더는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산다. 자기는 상 주는 사람이지 상 받는 사람이 아닌데 시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 방송국 사장이, KBS 사장이 시상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가 상을 받아버리면 상을 누가 줘요?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다는 것은 리더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 덕이다, 너 때문에 이번에 잘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가치 부여를 해주는 게 거꾸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팔로워들은 이 모든 것이 리더 덕분이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리더는 성과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영광이 아랫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왜? 그래야 그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니까.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돈만 딱 박히는 사람은 딱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받을 정도로만 일하고 나머지의 그 어떤 부분들은 열정을 불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부를 얻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부 다 주는 사람도 별로 나쁘지 않은 게 무엇을 위해서 완벽하게 몰입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줄 수 있다는 것 자체 사실은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그럴 대상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럴 주군이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주군을 한번 만나고 죽는 게 어쩌면 인간의 대부분의 팔로워들의 꿈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사람들이 나를 그러한 유일하게 한번 만나고 싶어할 그러한 주군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실제로 주군 노릇을 한다면 그것만큼 그 주군을 꿈꿨던 사람한테 복은 없기도 하겠죠.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조자룡도 유비가 없었으면 조자룡이 아닌 거죠. 그냥 하급 무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비가 조자룡을 인정한 만큼 조자룡도 유비한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유비의 그 아들 아두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전쟁통에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잖아요. 아들을 필사적으로 거의 적진에 들어가갖고 유비의 아들을 살려내갖고 가분 안에 넣고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상대방 사람들을 혼자 다 이겨내면서 간신히 탈출하잖아요. 그 다음 무절제. 사람들은 무절제한 리더를 존경하지 않는다. 즉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자기 통제력이 없을 때 무절제가 일어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자기 스스로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리는 거, 이런 거죠. 뭐 요즘 뭐 저기 유아인 씨 뭐 저기 연예인들 마약, 사실 연예인들 마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아인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마약도 그런 거예요. 내 인식의 힘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약물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이제 무장해제했을 때 약물의 반응으로 리액팅으로 내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작용시킬 수 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에 리액팅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약물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마약을 주입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모든 멘탈과 몸은 망가지고 점점 나는 죽음으로 이르는 거죠.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그 약물에 의지해서 쾌감을 얻는 것은 반응 쾌감이잖아요. 하지만 상상력의 힘에 의지해서 스스로 내 의식이 이미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최고의 좋은 느낌을 먼저 느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도 창조할 수 있는 최극강의 상상력이 될 뿐더러 현실에 반응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굳이 살피지도 않아요. 내가 가야 할 마이웨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자기 통제력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먼저 인식의 통제권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상상력, awakened imagination, 깨어난 상상력은 영적인 통찰력과 자기 통제력에서 기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느낌과 마음을 내가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버린다. 그 다음 불성실. 어쩌면 이 항목이 목록의 제일 앞에 와야 할지도 모른다.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리더, 동료와 상사, 부하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리더는 리더십 자체가 이미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 끝난 거죠. 불성실한 태도는 그를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경멸하게 만든다. 이 성실이라는 게 오너의 성실은 말이죠. 열심히 아등바등 그냥 대걸레질 하면서 그 하부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로서의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의 자기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그 구심점의 역할을 놔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성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잡일 덜 한다고 불성실한 리더라고 생각 안 해요. 구심점으로 잡아줘야 될 그 중심적인 일을 내가 성실하지 않게 스스로 해태할 때, 그것이 이제 불성실로 간주가 돼서 조직원들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성실함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다. 성실하다. 성실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몰입이에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완벽하게 계속 유지시키면서 최고로 조화시키면서 잠재의식은 계속 일을 하잖아요. 현실을 계속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계속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상력의 에너자이징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의식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목표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침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배가 표류하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리더가 지닌 특권에만 집착하는 태도. 내가 난데 말이야 하면서 내 손 하나 까딱하는 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무슨 조폭 두목처럼 벌벌 기는 그것을 보고 환희를 느끼는 그런 것들 말하죠. 주어지는 특권의 그 맛에만 길들여진 리더는 이미 리더가 아닌 거죠. 유능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격려하여서 알아서 따르게끔 하는 리더죠. 자기의 권한을 강조하는 리더는 너희들을 목을 칠 수 있고 마음대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보여지는 외형적인 파워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계속 이렇게 입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잠깐 이제 먹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먹히지 않거든요.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한다.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이 리더임을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런 거 있죠. 널리 떠벌릴 필요가 없다. 팔로잉을 해주니까 리딩이 되는 거죠. 팔로워, 즉 백성이 없으면 더 이상 군주는 필요 없잖아요. 물이 이렇게 벙벙해져야 이제 배로서 이렇게 뜰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양과 질적으로 어떠한 수준일 때 자동적으로 그 왕국은 스스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 주군은 자신의 어떤 주군의 그 위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리더임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정한 태도, 자기 직무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그 다음 지위에 연연하는 태도. 유능한 리더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내기 위해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계급장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도 충분히 그 매력과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리더라는 거죠. 계급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회장이래 갖고 아들이 물려받았어. 근데 아들이 좀 빌빌해. 그러면은 원로 이사 임원들이라든지 유능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앞에서 약간
인정해주는 신용만 하지. 그 아들만 놓고 보면은 개무시하겠죠. 예. 지위를 과하게 강조하는 리더는 일반적으로 두드러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천재는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자기 스펙으로 자기의 진짜 뛰어남을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존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드러진 능력이 없이 스스로도 빌빌거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급장을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사무실 문을 모두에게 열어두며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다. 유명한 CEO 중에 그런 CEO도 있었잖아요. 자기 문 열어두고 언제든지 직급 상관없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속 상관 아니더라도 회장실 가서 바로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회사도 많이 크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빨리 크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위기 질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10가지 사항은 리더십이 실패하는 가장 공통적인 요인이다.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리더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신이 이런 리더십을 바라는 건 아닌지,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잘못된 리더십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혹시 아닌지 확인하라. 이번 시간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막 강론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놨는데, 경영관리 및 조직이론을 가르치는 워렌 베니스라는 교수는, 관리자는 일을 올바로 바로잡는 사람이고, 뭔가 흐트러진 거 있으면, 불협화음이 있으면 제대로 그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이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레이스 하퍼 제독은 60분 이란 어떤 CBS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물이 관리가 필요하듯, 즉 사물, 모든 어떤 이런 보여지는 그런 물건들이 시스템, 관리라는 것을, 매니지먼트를 필요로 하듯이 사람도 이끄는 이가 필요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이제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대빵이 있어줘야 쫄병들이 제대로 각자의 밥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보스의 힘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력서 쓰는 법도 있네요. 좋은 이력서는 변호사의 사건 개요서만큼이나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이력서를 준비해 본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성공한 기업에서도 광고할 때 광고 심리학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광고 심리학. 수요자들이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미칠지, 마케팅 의미가 얼만큼 이제 먹힐지, 그런 것들을 광고 심리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반대편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편에서의 어떤 시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파는데도 마찬가지다. 재미없죠 오늘. 저도 무지 재미없어요. 목만 아프고. 무슨 좋은 에피소드,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으로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미국 구직시장은 나폴레온 힐이 이 선구적인 문단을 쓰던 때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 당시에는 대공황으로 인해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죠. 어떤 직종에서든 일정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으며 취업할 자리도 없었고
직장을 구하는 법을 배울 것도 마땅치 않았다. 그 이후 이 주제에 관해 훌륭한 책들이 많이 발행되었으며 이력서를 준비하는 법을 도와주는 전문 회사도 일반적인 사업이 되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1900년대에도. 하지만 마법은 책이나 광고 전문가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진정한 매직 마법은 책 속에도 없고 광고 전문가의 어떤 스킬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노무에서 비롯된다. 이제부터 소개할 지침을 사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라.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필요 없으면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고를 때 이런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지향으로 어떠한 자기소개서를 이러한 맥락에서 썼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역으로 나한테 필요한 어떤 인재를 이렇게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서적을 적어도 한 권 정도 검토해보라. 그러면 더욱 잘 제안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에 따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먼저 당신이 쓴 자기소개서가 어디서나 돌아다니는 흔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냥 샘플 보고 뺏긴 것처럼 뻔한 말만 있으면 뭐 전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수년 동안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받아본 결과 나는 특정한 문장, 단어, 형식을 차용한 것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게 됐다. 즉 전형적인 문구 있죠. 딱 틀에 박힌 거. 그 써도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뻔한 말들. 이건 진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형해 갖고 누가 누군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성형외과 출신이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는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파수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책에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도 본 적이 있다. 당신의 목적은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다. 나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독창적인 아웃스탠딩한 뭔가가 거기서 돋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눈에 띄려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너무 튀려고 하다 보면 진정성이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고용주의 시선을 끄는 일과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사이에 밸런스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진정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도드라진 어떤 어필성. 이를테면 뉴욕에서 일하는 마케팅 부서 임원인데 로스앤젤레스의 회사에 지원한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 퀵으로 신선한 베이글 한 봉지와 함께 지원서를 보낸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다트, 던지는 거 있잖아요. 다트판 한가운데에 사진을 꽂아 자기 사진을 그 다트판 한가운데 꽂아갖고 그 통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꽂아 보내는 것은 지나치다, 오바다라는 거죠. 너무 특이하게 하려고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미친놈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영리하게 굴어라.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답게는 보여야 한다. 지나치게 영리함을 발휘해서 전문가다워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너무 오바해서 지나치게 영리함을 기질을 발휘하려고 하다가는 거꾸로 그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시대에는 구직 광고를 보고 지원하거나 팩스로 지원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여러 가지를 했네요.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너무 한동안 여기 없으면 보시는 진짜 감이 안 오니까. 자기소개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재미없거나 아니면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돼요. 억지로 뭐 저 때문에 잊지 마세요. 제가 불쌍해서 막 들어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만밀리 목적성이 있고 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청변이나 청변 패밀리나 청밀리 분들이 필요 없으시면 안 들어도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 배경, 어떤 교육을 받았고 무엇을 전공했고 해당 분야를 공부한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라. 절대 과장 말라. 이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교육 배경은 물론 경력과 추천서 역시도 마찬가지다. 너무 미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노동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처음 고용하는 사람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했다가 마음대로 퇴사 못 시키니까.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차이, 성희롱, 해고 배경, 면접 시 할 수 있는 질문과 할 수 없는 질문은 물론 그 밖에 고용주가 소송당할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교육 정도, 경력, 추천인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앞으로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리라는 점을 기억하라. 계속 자기의 어떤 이력에 꼬리표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한 정보는 허위 정보가 돼버리면 한번 나한테 이제 거짓 사기를 친 거니까 그 사기 꼬리표는 계속 간다는 거죠. 일단 스스로들 일단 찝찝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양심에 찔릴 것이고. 그렇죠? 뉴스를 보면 최근에는 CEO조차 해고되기 일쑤이며 군인들도 불명예 제대를 당하고 정치가들 역시 파면되고 교수들도 권고사직을 당하는 시대다. 이는 그들이 경력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냈기 때문이다. 경력, 자신이 구직하는 자리와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모조리 써라. 전 직장명과 주소를 명기하라. 자신이 그 자리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릴 만한 특별한 경험을 써라. 나 기존에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했다. 뭐 이런 것들. 추천서, 어느 회사든 관리자급 이상을 뽑을 때는 구직자의 배경을 가급적이면 많이 알고 싶을 것이다. 전 직장의 상사, 교수 혹은 신뢰할 만한 저명 인사의 추천서가 사본이 첨부된다면 조금 더 신뢰가 되겠죠. 사진, 최근에 찍은 이력서용 사진을 첨부하라. 최근 구직 시장에서는 이는 공통적인 관행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볼 때 이 지침에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 찍은 이력서용 사진을 첨부하라. 구직 지원서를 딱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구직자에게 면접 전화를 할 것이다. 자신의 외모가 준수하고 전문가다워 보인다면 그 지침을 크게 고려하라. 다만 이는 양날의 검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 재미없잖아요. 저도 재미없는데. 재미없으니까 목만 아파. 컨디션이 안 좋은데 기침은 참아야 되고 별로 정말 영이 막 방방 떠갖고 막 그 설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책 읽으면서 그걸 형이상학적으로 풀어 헤치면서 그 정말 그 영적 천재들이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가슴 설레면서 풀어헤쳐드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미가 없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취직할 거 아니시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녹화 본 분들, 필요한 분들은 보겠죠. 특정한 자리에 지원하라. 그냥 일자리면 주시면 돼요 라는 식은 절대 안 된다. 일만 하게 해주세요. 나 월급 필요해요.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나 돈 벌어야 돼요. 이게 너무 느껴져 버리면 그냥 회사 돈 슈킹하려고 오는 것 같잖아요. 밥벌이 못하고. 그것은 전문적인 소양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일자리만 주시면 돼요. 이것이 아니고 특정한 자리를 특정시켜서 어필하라는 거죠. 나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면 내가 월급값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뭐 저기 육해공군 중에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뭐 잘하는지를 얘기해줘야지 이제 조금 더 어필이 된다는 거죠. 직무 능력을 언급하라.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적합한지 모조리 상세하게 적어라. 왜 나여야만 하는지, 왜 나를 이 직급으로, 이 직책으로, 이 직무에 뽑아줘야 하는지 어필하라는 거죠. 이것이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수습 기간을 제한하라. 정 못 믿겠으면 월급의 반만 받고 3개월 테스트해봐라 이건죠.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돈보다도 중요한 어떤 사명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공격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험상 이는 수습자리라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수습기간을 얻을 필요도 있다. 정말 능력을 펼칠 자신이 있다면 잠깐 월급 줄어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는 전제하에서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또한 이 내용은 그 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당신이 직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채용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고 또 그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안 그러면 괜히 딴 데 가서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이상한 회사 가서 월급 반토막 깎이면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10장에서 루퍼스 에이어스의 그 사례를 보면 지금 10장이 아니잖아요. 힐이 경험에 비추어 이 같은 조언을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졌다. 오늘날의 구직 환경과 노동법, 사업 관행상 고용주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대신 많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지원서를 넣기 전에 해당 산업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라. 이는 당신이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이 지침을 따르게 되면 실제로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제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했다고 해도 그 지식은 겉핥기식일 뿐이다. 그러니 과도하게 지식을 자랑하거나 잘 알고 있듯이 말한다면 오히려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그 총알이 탄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가는데 너무 오버해서 아는 채 했다가 스스로의 그 본색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한 주제넘게 굴지 말라. 지식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으며 그 분야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라. 결국 진정성이라는 거죠. 능력 다 좋지만 결국은 사람은 함께 마음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은 조금 이제 경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좀 부족해도 진정성이 정말 어필이 되면 쟤는 내가 좀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다 인지상정이죠.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건방진 조언을 하지 말라. 내가 말이에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요. 하면서 너무 설레발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변호사는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준비한 변호사다. 이 점을 기억하라. 사건을 적절하게 준비했다면 시작할 때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자기소개서가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고용주들 역시 자질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능력은 자질 있는 관리자를 골라내는 데 있다. 결국은 성공한 기업가는 버스에 누구를 태울지를 결정을 잘한다는 거죠. 왜 얘를 태우면 안 되고 왜 얘는 태워야 되는지, 그리고 태운 사람들끼리 구색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여지도 봐야 되잖아요. 전체판을 볼 수 있어야 누구를 태울지, 누구를 태우면 안 되는지, 그리고 누가 태워졌을 때 그하고 상극이 될 사람들을 또 태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그 그린 물감들을 잘 이렇게 팔레트에 잘 짜냈을 때 이제 그 팔레트 갖고 원 없이 농도, 채도 섞어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이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헤드헌터 등을 이용하여서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능력을 홍보할 소개서를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써서 전달하라. 중간에 누구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헤드헌터와 기업 모두 당신에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될 것이다. 뭔가 적극성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강하겠죠. 나는 고객들에게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면접 없이도 고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나폴레옹이 별일 다 했네요. 면접 없이 그냥 서류만으로도 오케이 해서 그냥 그 필이 올 때가 있잖아요. 느낌이 올 때 면접 없이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당신도 이런 결과를 원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 이력서를 쓰되 자신의 상상력을 부가해 좀 더 개선해보자. 그러니까 허구로 미화하려고 하지 말고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을 가미해라는 거죠. 그럼 그 상상력의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면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걔 뽑아야 돼. 가는 거예요.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벌써 2시간이네요. 얼마나 남았어 이번 챕터? 이번 챕터 엄청 기네요. 이거 언제 끝나? 미치겠다. 가도 끝이 없네. 이번 챕터 엄청 기네요. 그쵸? 9장이 결단력인데 결단력 9장까지 건너가는데 제가 한 거는 지금 뭐 반도 안 했어. 3분의 1 한 것 같아. 와, 이번 챕터는 거의 살인적입니다. 이렇게 잡다한 것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거기에 또 제가 또 그냥 줄줄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의 통찰력적인 썰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야, 이건 뭐 이거 다 하려면 날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컨디션도 컨디션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 또 일하셔야 되니까